가난한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찰싹 박명자의 손이 며느리 수진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 내 생일에 꼴랑 30만 원짜리 건강식품 가난뱅이 티를 내는구나! 김상무 부인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싸준 채 조용히 견뎠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의 딸이라는 것을. 과연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 오만한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과 오만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의 건설회사 본사 건물 52층 펜트하우스는 따뜻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박명자의 54살 생일이었어요. 2시간 전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친척 40여 명이 거실과 식당을 가득 메웠죠. 여자들은 화려한 원피스와 정장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했어요. 남자들은 수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선물 테이블에는 고급 명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향수 세트까지 각자 자신의 재력을 뽐내려는 듯 300만 원이 넘는 비싼 선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정성껏 포장한 중간 크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30만 원짜리 프리미엄 건강식품 세트였어요. 수진으로서는 3달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용돈을 모아 준비한 소중한 선물이었죠. 박명자가 한 손으로 선물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어머, 수진이가 준비한 건가? 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껏 골랐습니다. 박명자는 수진의 선물을 명품 가방들 옆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상자가 기울어졌지만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역시 집안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네. 박명자의 목소리가 은근히 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부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 큰며느리 정말 소박하죠? 이것 좀 보세요. 박명자가 거래처 부인들을 향해 손짓하며 수진의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김상무 부인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뭘 주셨길래? 건강식품이래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생각하는 게 참 다르네요.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김상무 부인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용적이잖아요. 실용적이긴요. 그냥 돈이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른 며느리들은 명품을 가져왔는데 박명자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져온 거예요. 500만 원 넘는다더라고요. 주변에 모여든 부인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네요. 역시 센스가 남다르세요. 수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성을 담아 준비한 것입니다.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박명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박명자가 와인잔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룻바닥에 쩍쩍 울렸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응? 박명자가 수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감지한 민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급히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인데. 손님들도 다 보고 있잖아.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요. 이건 며느리 교육 문제라고. 박명자가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4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입을 다물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네.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박명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박명자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수진의 왼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날카롭고 무거운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 뺨을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꾹 참았어요. 아이고, 아! 지켜보던 몇몇 부인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십니다.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박명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뺨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보다 모멸감이 훨씬 더 컸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목소리가 크면 안 되는 거야. 박명자의 마지막 경고에 수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고개를 숙인 채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수진아. 준호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명자가 아들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네가 전염편을 들 거야? 지금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체면이라도 보면 어때? 우리 집 며느리인데 버릇을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가난한 집안에서 버릇없이 자란 걸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 밤 11시 수진과 준호의 신혼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아이스팩을 뺨에 대고 있었어요. 붉은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도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이 있으셨을 거야. 수진이 아이스팩을 내리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그럼 뭐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건 좀 이해가 돼. 하지만 때리신 건 너무했다고 생각해.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 그래도 그 정도 말은 해주는구나.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제발. 왜?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해. 내 아버지가 알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가 날 거야. 내가 맞은 건 상관없고 너희 집안 체면만 중요한 거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아내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응? 조용히 넘어가자고. 응. 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러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실 거야. 수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나는 대체 뭐지? 며느리야, 하인이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신우이 지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어제 일 들었어. 지영아, 언니가 우리 집에서 분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왜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겠어. 수진이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나는 대들지 않았어. 그냥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언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신 거지. 우리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린 것도 내 잘못이라는 거야? 어머니는 며느리 교육을 하신 거야. 뭐가 잘못이야?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영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어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수진이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차가운 핀잔을 줬어요. 가난한 집안 딸답게 예의는 지키고 살아라. 네, 어머님.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번개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간의 큰 며느리가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더라. 그래서 그렇게 소박한 선물을 가져왔구나.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까지 했다면서? 수지는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강남 그랜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민간의 건설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거래처 모임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명자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거래처 부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김상무 부인, 이 전무 부인, 박 이사, 부인 등 20여 명의 부인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며느리도 왔는데 어디 갔나 몰라. 박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다른 부인들의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기 있었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수진이에요. 박명자가 수진을 소개하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김상무 부인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쁘네요. 몇 살이에요? 27살입니다. 아직 어리구나. 신혼이겠네. 박명자가 와인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아직 우리 수준에 맞추기 어려워해요. 갑자기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생신에도 건강식품을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명품을 가져오는데 박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전무 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도 비싸잖아요. 비싸긴요. 30만 원짜리더라고요. 제 시계가 3천만 원인데 박명자가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박명자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저렇게 예민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조금만 말해도 금세 울상이에요. 김상무 부인이 고개를 젓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어. 맞아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따랐는데 박명자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맞게 말이에요. 한편 호텔 화장실에서 수지는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검은 마스카라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수진을 바라봤어요. 언니, 울고 있었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걸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지영이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수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휴지를 꽉 쥔 채 지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는 우리 집안과 안 어울려.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왜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어? 지영의 말이 화살처럼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지영아,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차라리 이혼해서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어떨까? 지영의 충격적인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은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어. 생각해봐. 혼자 남은 수지는 화장실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수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야근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리자 수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아, 저녁 먹었니? 이태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아버지 목소리가 오늘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네,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잘해주지? 아버지의 질문에 수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윤은 딸의 이상함을 즉시 알아챘어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말하는 도중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딸을 울렸어? 이태윤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30여 년간 딸을 키우면서 수진이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아빠. 그냥 힘들어서. 괜찮지 않아. 아빠가 들어봐야겠다. 내일 점심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이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려 했어요. 아빠, 괜찮다니까요. 아빠한테 숨기지 마라. 내일 점심 12시에 너희 집 앞 카페로 와. 알겠지? 이태윤의 명령조 목소리에 수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수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태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를 보자마자 수진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태윤은 딸의 야위고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겨우 일주일 만에 수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다 말해봐. 이태윤이 딸 맞은편에 앉으며 다정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뭘 했는데? 시어머니 생신날에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이태윤이 재촉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리셨어요. 이태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때렸다고? 수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신날에 당한 모욕, 뺨을 맞은 일, 신우이의 괴롭힘, 어제 호텔에서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태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야? 네. 제가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눈빛이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히 내 딸한테. 이태윤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30년간 검사로 일하며 숱한 사건을 다뤄온 그였지만 자신의 딸이 당한 일만큼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아빠가 제대로 해결해 주겠다. 이태윤이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가 누구 딸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수지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에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태윤은 자택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간의 건설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연역, 주요 사업, 최근 프로젝트, 재무 상황까지 3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민철수, 박명자, 너희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똑똑히 갚아주겠다. 이태윤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자가 또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일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으니까 와. 네, 어머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소박해서 걱정이야. 좀 더 우리 집안에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예전 같으면 상처받고 위축됐을 박명자의 말이었지만 수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박명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2층 지검장실에서는 이태윤이 부하 검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접수된 각종 제보 서류들이 높게 쌓여 있었어요. 김 부장 검사가 서류 한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검장님, 이번 주에 건설업체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지? 이태윤이 안경을 벗고 코를 마사지하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대부분 불법 증축이나 안전기준 위반 관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 건설회사에 대한 제보가 심각합니다. 김 부장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 현장에서 불법 증축을 했고 안전기준도 무시했다는 내부 고발입니다. 이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간의 건설회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부 고발이라고? 네, 현장 직원이 직접 증거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사진, 설계도, 자재 명세서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박 검사가 두꺼운 파일을 이태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태윤은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민간의 건설회사가 최근 5년간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네,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해도 될 정도예요. 이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사건은 내가 직접 담당하겠다. 지검장님이 직접요? 김 부장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이태윤은 일선 수사보다는 관리 업무에 집중했거든요. 대형 건설업체 사건이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간의 건설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민간의 건설회사 본사에서는 민철수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주한 송파구 대형 아파트 단지 공사 관련 논의였어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민철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현장 직원들 입단속은 제대로 했나? 네, 걱정 마세요. 다들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어나가면 너희들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민철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누군가가 검찰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편 박명자는 여전히 수진을 괴롭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수진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답답해.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구박하지 마.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명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구박이 아니라 교육이야. 우리 집안에 맞게 길들여야지. 길들인다고? 그래. 가난한 집안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버릇을 가르쳐줘야 해. 박명자는 수진이 어제 전화에서 보인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울먹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민간의 건설회사 본사 로비에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10여 명이 영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민간의 건설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 주세요.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장실에 있던 민철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장님, 검찰에서 왔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급히 치우려 했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민철수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법 건축 관련 수사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사장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함, 컴퓨터, 심지어 금고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민철수는 급히 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난리 났다. 검찰에서 나왔어. 뭐? 무슨 소리야? 박명자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다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이야. 당장 집으로 와. 압수수색이라고? 왜? 모르겠어. 그냥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박명자는 친구들에게 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어. 박명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저녁 민간의 집 거실에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철수, 박명자, 준호, 지영이 모두 모였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검찰에서 나온 거야? 박명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철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뭘 가져갔는데?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자료를 다 가져갔어.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철수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문제가 있긴 뭐가 있어. 그동안 조금 무리한 것뿐이야. 무리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안전 기준을 좀 완화했을 뿐이야. 박명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다른 회사들도 다 하는 일이야. 민철수는 자신감을 보이려 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오늘 검찰이 가져간 자료들 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많았거든요. 박명자는 갑자기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했을까? 뭔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며느리가 우쭐해지면 안 되잖아. 혹시 수진이가 어디 가서 우리 집 얘기하고 다닌 건 아닐까? 박명자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이 예전과 달리 침착했던 게 신경 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딸 주제에 우리 집 위기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다 똑같아. 박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영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맞아, 오빠. 언니가 어디 가서 우리 집 흉보고 다녔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닐 거야. 준호는 아내를 변호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사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준호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이 뭉쳐야 해. 박명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잘 말해도 밖에서 우리 집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어머니.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간의 건설, 불법 건축 의혹으로 검찰 수사. 주요 현장 안전기준 위반 정황. 박명자는 리모컨을 꽉 쥐고 TV를 바라봤어요. 뉴스에서는 민간의 건설회사의 압수수색 장면과 함께 각종 의혹들을 보도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박명자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진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어요. 명자야, TV 봤어? 괜찮은 거야? 언니 뉴스에 나왔던데. 박 사모님, 회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명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색한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시댁에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박명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수진은 뉴스를 봤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박명자는 며느리에게도 체면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너는 밖에서 우리 집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박명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명자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 수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너무 침착했어요. 뭔가 이상해. 박명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태윤이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려 민간의 건설회사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 높이의 화려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태윤은 정장 재킷을 정리하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검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이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향했어요. 1층 로비에서 민철수를 기다리고 있던 이태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자를 봤습니다. 50대 후반의 민철수가 비서와 함께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철수는 이태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이태윤 지검장님이십니까? 민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수진의 아버지 얼굴을 몇 번 봤지만 이렇게 대검찰청 지검장으로 마주하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철수 사장님이시죠? 이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같이 딱딱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우리를 수사하는 지검장이라고?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윤이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서는 개인적인 분노가 느껴졌어요. 민철수는 그동안 며느리를 괴롭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생신날 뺨을 때린 아내의 모습, 지영이가 수진을 괴롭히던 모습. 네, 알겠습니다. 민철수가 겨우 대답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태윤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공정하지만 철저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철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민철수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박명자를 불렀습니다. 박명자는 TV를 보다가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여보, 큰일 났어. 민철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명자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수진이 아버지가 대검찰청 지검장이야. 박명자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우리를 수사하는 담당 검사가 바로 수진이 아버지라고. 민철수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집안 딸이 왜 우리 집에. 오늘 직접 만났어. 이태윤 지검장이 바로 수진이 아버지야. 박명자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뺨을 때린 것, 사람들 앞에서 모욕 준 것, 가난하다고 무시한 것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명자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해봐. 박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네. 내 아버지가 정말 지검장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지검장이십니다. 박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울먹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제가 박명자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핸드폰 너머로 수진의 차가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으셨겠죠? 수진의 말에 박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간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수진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적인 상황을 논의했어요. 언니가 우리를 속였다니까. 지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거야. 우리 집안 정보를 빼내려고. 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민철수가 딸을 말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더 많아.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빠?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 특히 어머니는. 민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진짜 신분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박명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로요? 제발, 아버지께 부탁드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를 때리실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수진아, 제발.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난뱅이라고 부르실 때는 어떠셨어요? 박명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부터 민간의 건설회사에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 취소를 통보해 왔어요. 김상무, 계약 취소라니요? 민철수가 전화기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민 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이라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철수는 다른 거래처에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 일정을 앞당겨야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회사 신용도 문제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민간의 건설회사 불법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진아, 왜 말 안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말했으면 어떨 뻔했을 것 같아? 그게 어머니가 저를 때린 날 당신은 뭐라고 했지? 수진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집안 체면이 중요하다고. 그건 제가 누구 딸인지 알았으면 진심으로 대해주셨을까요? 지금처럼 무릎 꿇고 빌면서. 수진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피했어요. 당신은 제가 뺨 맞았을 때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제 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윤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민철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이 새하얗더라. 이태윤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아빠, 복수해 주셔서 고마워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이태윤이 딸을 달랬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살아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네, 아빠. 믿을게요. 수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자가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박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명자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 정말 몰랐어. 네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떤 집안 딸인지 아셨으면 다르게 대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결국 사람을 배경으로만 판단하시는 거군요. 박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제발 아버지께 얘기해줘.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수사 발표 일주일 후 아침 9시 뉴스에서 민간의 건설회사 관련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의 건설 불법 건축 의혹, 검찰 수사 결과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 확인.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명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보며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간의 건설회사 본사 건물과 함께 압수수색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 정지 직전까지. 박명자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거래처에서,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민간의 건설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박명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박명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민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왔고 주요 거래처들도 다 계약 취소했어.
민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거야. 박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파산이라니. 그럴 리 없어. 현실을 받아들여,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그날 오후 박명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수진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박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박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주세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명자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박명자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가슴속에 묻어뒀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시고 건강식품 선물을 들고 역시 집안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박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리셨잖아요. 며느리 교육이라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래처 모임에서도 저를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리셨죠.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도 아무렇지 않으셨고요. 수진아,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 제가 누구 딸인지 아셨기 때문이죠? 수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때 지영이 어머니를 따라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지영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우리를 일부러 속인 거잖아. 왜 신분을 숨겼어? 수진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가 죽었을 시누이의 말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알았으면 진심으로 대해주셨을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영 씨, 당신은 저한테 가난한 집안 딸 주제에 우리 오빠한테 왜 시집 왔냐고 했잖아요.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혼해서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라고도 했고요. 그건 지금 무릎 꿇고 빌고 계신 어머님처럼 말이에요. 수진의 신랄한 반박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회사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피했어요. 당신은 제가 뺨 맞았을 때 뭐라고 했죠? 수진아, 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집안 체면이 중요하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제 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무릎을 꿇는군요. 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에는 저더러 무릎 꿇으라고 하던 가족이 지금은 모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네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다음 날 민철수가 이태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검찰청 지검장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면담 기회를 얻었어요. 사돈어른, 민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철수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딸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정해진 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검장실을 나왔어요. 그 주말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기분이 어때? 이태윤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원해요, 아빠. 그래. 그동안 억눌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살아라. 이태윤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 네, 아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수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민간의 가족들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박명자가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파산했다더라는 소문이 대학교에 퍼졌거든요.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아내가 지검장 딸이라면서? 그래서 회사가 망한 거구나.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수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새 직장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수진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어깨, 진정한 미소.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어. 수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민간의 건설회사 파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간의 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임직원 대부분 해고 예정. 수지는 뉴스를 보면서도 복수했다는 느낌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 숨막혔던 시댁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아빠가 항상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 답장을 보냈어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일들이 보상받는 느낌이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수진이 일기를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에요.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 2층에서 박명자는 작은 원룸에 쌓인 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살았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이곳으로 쫓겨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천장에서는 누수로 인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어둡고 음침했어요. 예전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박명자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들이 지금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지검장 개인적 복수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찾아봤어요. 몇 개의 관련 기사들이 나왔지만 모두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역전시킬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박명자는 언론사 제보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SBC, KBC, MBN. 주요 방송사들의 번호를 모두 찾았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검찰청 이태윤 지검장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이런 제보를 수없이 받아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회사를 수사한 건 며느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거예요.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죄송하지만 민간의 건설 관련해서는 이미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보도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억울해요. 부실공사 같은 건 절대 안 했다고요. 박명자가 소리쳤지만 기자는 관심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명자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두 번째 방송사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언론사에서 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오히려 일부 기자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더욱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박명자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다들 그 지검장이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야. 그날 오후 지영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서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조로운 아르바이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데서 살아? 지영이 원룸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지가 여기저기 떨어진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지영아, 네가 수진이 과거를 좀 알아봐. 박명자의 눈에서 음험한 빛이 났어요. 과거요? 대학교 때 사귄 남자들이나 그런 거.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런 걸 왜?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전연의 약점을 찾아야 해. 박명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지영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머니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수진의 대학교 동창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진과 같은 과였던 선배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배님, 이수진이라고 기억하세요? 수진이? 물론 기억하지. 왜? 선배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대학 때 문제라도 있었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무슨? 우리 과에서 가장 모범생이었는데 성적도 좋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선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 관계는 어땠어요? 혹시 여러 명이랑? 아니야, 깔끔했어. 한 사람하고만 진지하게 사귀고 그것도 정말 예의 바르게. 다른 과 학생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영은 실망했어요.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성격은 어땠어요? 혹시 이중적이거나 착하고 성실했어. 어려운 과목 있으면 친구들 도와주고 교수님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어. 선배는 수진에 대한 좋은 기억만 떠올렸어요. 지영이 다른 동창들을 찾아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후배는 수진 선배님 정말 친절하셨어요 라고 했고 동아리 동기는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수진의 인품을 증명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허탈해졌어요. 그 시각 준호는 수진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30분 전부터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지만 며칠 수염을 깎지 않아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회사 건물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오자 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왜 왔어? 수진아,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미 말했잖아요. 더 이상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가질 생각은 없었어?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는? 준호가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장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수지는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그분이 반성하는 건 제가 누구 딸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수진이 걸어가려 하자 준호가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때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때 수진의 직장 동료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개입한 것이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김 과장이 준호를 노려봤어요. 여기서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싫어하잖아요. 저는 수진이 남편입니다. 곧 이혼할 사람이죠. 그만 가세요. 김 과장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할 수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수진을 감싸며 김 과장 편을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박명자가 수진의 회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소주 한 병을 마셔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로비 앞에서부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리셉션 직원이 당황하며 응대했어요. 죄송하지만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이 무슨,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쟁이라고요.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요. 지검장 딸인 줄 숨기고 가난한 집안인 척했어요. 박명자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급히 다가왔어요. 부인,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조용하긴 뭘 조용해.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다고. 사기꾼이라고. 박명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진이 급히 내려와 로비로 왔어요. 어머님? 수진아,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을 다 사람들한테 말하겠어. 박명자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진의 동료들이 모두 놀라서 지켜봤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잖아. 우리를 이용한 거야. 박명자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상사인 부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장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박명자가 부장에게 달려들듯 말했습니다. 부장님이세요? 이 직원이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신분을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요. 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나섰습니다. 부인 수진 씨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사기꾼인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저희는 수진 씨의 아버지가 지검장이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 과장의 말에 박명자가 깜짝 놀라며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수진 씨가 입사할 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분의 능력과 인품을 보고 뽑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수진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장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되죠. 경비실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박명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들은 동정이 아닌 비난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박명자의 양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 없도록 하세요. 그날 저녁 민철수가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박명자의 원룸에는 소주병들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민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뭘 그만해? 난 아직 포기 안 했어. 박명자가 술에 취한 채로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우리가 더 처참해질 뿐이야. 난 그년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를 무시했던 그년이. 그만하라고. 민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남편의 모습에 박명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하자. 하지만 박명자는 더욱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박명자는 수진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진이 다니는 교회를 알아낸 것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여자 조심하세요. 박명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박명자를 바라봤어요. 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수진과 친한 권사님이 나섰어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명자가 더욱 흥분했어요. 저 여자가 거짓말쟁이라고요.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고 우리를 속였어요. 수진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다른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신도입니다. 다른 교인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수진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얼마나 활성화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현희. 박명자가 욕설을 하려는 순간 목사님까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박명자가 주춤했어요. 부인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신도입니다. 목사님까지 수진을 옹호하자 박명자는 또다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제발 이런 곳에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권찰이 박명자에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박명자는 결국 교회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이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과 교회에서의 일, 증인도 많고 증거도 확실하네요. 변호사의 답변에 수지는 안도했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이태윤이 딸의 상황을 알고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그쪽에서 또 무슨 일을 벌였다며? 네, 아빠.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요. 잘했어. 아빠가 도와줄게. 이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다. 딸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박명자의 마지막 발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 주변에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 교회 교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법적 보호막까지. 박명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 문제였어요. 법정에서 만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박명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법원 건물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방청석에는 수진의 직장 동료들과 교회 교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박명자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검은색 옷차림의 박명자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시절 입었던 명품 드레스 대신 임대 아파트에서 급히 꺼내온 구겨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해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드러나 있었어요. 재판장님, 오늘은 원고 이수진 씨의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원고석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증인 김철수 씨, 앞으로 나와 선서해 주십시오. 수진의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 증언대에 섰어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마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명자 씨가 지난달 저희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원고 이수진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 과장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다.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김 과장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비에 있던 사람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약 30여 명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판사가 박명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억울함과 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공개적인 모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박명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권사님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7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권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도 원고를 가리키며 저 여자 조심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여자가 거짓말쟁이다.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예배를 마친 교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권사님의 증언에 박명자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모두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도 중 한 분이거든요. 권사님의 말에 다른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로 회사 보안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박명자가 회사 로비에서 소리치며 수진을 모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거짓말쟁이. 우리를 속였어. 라는 박명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명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입니까? 판사가 보안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보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녹화된 원본 영상입니다. CCTV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명자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든 사람이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진술대에 섰습니다.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했어요.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질문에 수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들이 훼손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직장과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 인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까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어요. 수진의 담담한 증언에 방청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박명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원고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명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박명자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항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판결에 불복하시면 2주 이내에 항소하십시오.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끝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수진을 동료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과장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수진 씨 편이었어요. 진실은 항상 이긴다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증언까지 해주셔서. 수진이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는 수진 씨의 인품을 믿었으니까. 교회 권사님도 다가와서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수진 집사님, 이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세요.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부장님도 수진을 불러서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일해. 수진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지검장 딸을 괴롭힌 시댁의 최후.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했어요. 대검찰청 이태윤 지검장의 딸 수진 씨가 시댁으로부터 당한 괴롭힘이 법정에서 최종 인정됐습니다. 화면에는 재판 현장과 함께 수진의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신분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이후 정체가 밝혀지자 보복성 명예훼손까지 저질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수진을 지지했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화면에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완전 인과응보네. 진짜 속 시원하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수진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이혼하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먼저 이혼을 제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왜?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고생했어, 수진아.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마지막이라도 그런 말 해줘서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준호가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수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었어요. 그 주 금요일 민철수가 이태윤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대검찰청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짧은 면담 기회를 얻었어요. 지검장님, 민철수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계 사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내와 딸을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이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철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눈에는 깊은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한테도, 지검장님한테도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민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태윤의 차가운 조언에 민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뼈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태윤이 일어서며 면담을 정리했어요. 한편 박명자는 여전히 원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그년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이제 아무도 박명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민철수도 준호도 지영이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영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명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그 주말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시네요.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후련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수지는 신우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언니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언니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에요. 수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라, 지영아. 넌 아직 어리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도 정말 행복하세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날 저녁 이태윤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기분이 어때? 정말 좋아요, 아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끝까지 당당하게 견뎌낸 내 딸이. 이태윤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넌 충분히 강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말고.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다. 수진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에요. 모든 갈등이 끝나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2년 후 봄이 찾아온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형 IT 회사 25층 사무실에서 수진은 팀장 승진 발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축하합니다. 이수진 팀장님. 부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진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의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지켜봤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부장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수진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부터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식은 언제 하죠? 직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수진은 이런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입 개발자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우 씨. 강민우는 30대 초반의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수진이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와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강민우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용기 내어 말했어요. 좋아요. 수진의 따뜻한 대답에 강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 수진과 이태훈 부녀는 오랜만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팀장 승진했다며?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태윤이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때 아빠가 용기 내라고 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네가 용기 내서 아빠에게 털어놨기 때문이야. 혼자 참았다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이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살 수 있어요. 부녀의 유대는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민간의 가족들은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수는 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와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 많이 힘드시죠? 준호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허영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 민철수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우리가 잘못이었지. 맞아요,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준호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었어요. 가끔 수진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봄이 왔네. 잘 지내길 바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 지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박명자만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가끔씩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때 알았으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명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지쳐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는 박명자와 달리 다른 가족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8개월 후 수진과 강민우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민우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반지가 상자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 씨, 저는 수진 씨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사랑해요. 수진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6개월 후 서울 시내의 아담한 웨딩홀에서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이태윤이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웨딩드레스는 소박하지만 우아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태윤의 목소리에 깊은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행복해라, 수진아.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신랑 민우는 수진의 손을 받으며 이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믿겠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이태윤이 든든한 새 사위에게 딸을 맡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깜짝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이 수줍은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결혼 축하해요. 지영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도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하고 성숙해져 있었어요.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앞으로 잘 살아라. 네, 언니도 정말 정말 행복하세요. 지영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과거의 갈등은 모두 용서와 성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1년 후 수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태윤이 손녀를 처음 봤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왔단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태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수진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 행복한 게 아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이태윤이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처럼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좋겠어요. 병실에는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박명자는 뉴스에서 우연히 수진의 결혼과 출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였는데 혼자 중얼거렸지만 이미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세월은 흘렀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러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로 승진했고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큰딸 소희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곧 올 거야, 소희야.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이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태윤은 손에 선물 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 공주, 우리 왕자,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태윤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네, 아빠. 그때의 아픔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일들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지. 이태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태윤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수진의 행복한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정말 잘 자랐구나, 내 딸.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어. 이태윤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날 밤 수진은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의 시련이 없었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길 바란다. 수진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모든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수지는 진정한 행복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던 시댁 가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수진과 민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과 마음씨로 사람을 판단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수진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